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지기 이정미입니다. 저는 지난 노유진 정치카페 설명절 특집이었죠. 비정치카페에서 찾아뵈었지만 테라스로는 2주일 만에 만나뵙게 되었네요. 설 명절이라 한 주 쉬었더니 오늘 더욱 반가운 자리입니다. 모두 평안한 명절 연휴 잘 보내셨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주 잘 쉬고 나오신 박쌤. 네, 잘 쉬었습니다. 예,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똑같죠, 뭐. 차례 지내고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고. 네. 예. 하루 딱 그러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또 지필 모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하도 밤에 잠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한 며칠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눈이 통통 붓네요. 네, 하도 주무셔가지고. 꼴딱 새고 월요일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난 펑크로커. 내가 개지랄한다고 너희를 위해 하는 건 아니야. 분노한다. 열받는다. 신경 끄고 이발해라. 지금은 꽤 알려진 인디밴드 노래 가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노래 가사가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못 뜨는 건지 안 뜨는 건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노래하는 사람들, 인디 뮤지션들, 그들이 노동잡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TV에서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아이돌 너머의 세계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정치카페 테라스 18번째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테라스에는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여러분들께는 좀 낯설 수 있겠지만 문이라고 하는 밴드 그리고 6개의 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밴드에서 음악을 해온 분이시죠. 하지만 오늘은 뮤지션 유니언이라는 노동조합의 위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정문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아니 일단 정문식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뮤지션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디밴드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으로서의 정문식 네.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뮤지션 유니언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뭐지 하고 되게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뮤지션 유니언은 쉽게 말씀드리면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은 좀 최초가 아닌가 싶고요. 2013년 9월에 창립총회를 가지고 네. 지금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음악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그런 예가 있었나요? 영국이나 미국은 이미 한 1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일본도 한 5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한 70여 개국에 이미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고 다 있는 거군요. 네. 어느 나라나?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연합까지도 그래요? 몇 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것도 없어. 작가 연합? 작가 유니온? 만드실라니까.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취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렇게 뮤지션 유니언이 다른 나라에는 다 있었는데 2013년에 굉장히 뒤늦게 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개인적인 건데요. 그게 이제 음악을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와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의 상황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참 왜 이럴까라는 고민도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주변의 뮤지션들을 보니까 이제 저 친구는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보다 좀 더 상황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삶의 조건이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닥 음악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럴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국의 음악 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결정이 될 때 창작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려면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될까 혹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해외 사례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라는 그 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되면서 좀 더 그 공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음악 시장의 여러 가지 현안에 당사자들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최초에 어쨌든 뭐 조직을 하나를 만들려면 혼자는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도원 결의를 했던 어떤 멤버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최초에 이제 그 준비위원회가 2012년도에 처음에 꾸려졌었는데요. 그때 한 15명 정도가 같이 함께 했었었고, 그 미션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로는 이제 홍대를 기반으로 인디밴드 활동을 하시는 뮤지션들이 대부분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셨고, 지금도 일단은 뭐 저희가 근데 뭐 인디 미션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모든 음악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참여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일단은 인디 쪽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밴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싱어송라이터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네. 근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뮤지션들이 네. 사실 음악만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삶도 꾸려가면서 또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저도 뭐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네. 대부분 다 투잡, 쓰리잡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생계는 다른 데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창작을 해가지고는 먹고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네. 도대체 뭐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이제 뭐 모든 뮤지션이 다 음악만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처음 진입 단계에 있는 뭐 이런 친구들이야 뭐 처음부터 다른 잡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 씬에서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뭔가 좀 이 여러 가지 평판도 이제 얻게 되고 하는 그런 경력이 쌓인 어떤 뮤지션들조차도 네. 삶의 조건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뭐 경력 뭐 10몇 년이고 뭐 심지어 뭐 소위 말해서 지금 곧 이제 시상식 있을 대중음악상 같은 네. 수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일을 꾸준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든지 그런 상황들인 거죠. 뭐 이거는 인디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 그 조사한 걸 내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이제 수입에 대한 조사였어요. 근데 이제 각 분야 협회에 소속돼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1년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몇 %예요. 1년. 1년. 한 달도 그리고 이제 아니고.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분야별로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음악하거나 뭐 무용을 하거나 국악을 하는 이런 분들이 62%인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다음에 미술 쪽이 10%대예요. 네. 최악이 작가예요. 92%인가 나와요. 자, 만듭시다. 월 수입 100만 작가 원이야. 유니온.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알바보다도 훨씬 못한 수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부 통계로. 그나마 그 통계는 협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 잡은 사람들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참혹한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뮤지션 유니언의 조합원들이 그 음악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결집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한 117명? 11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2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신데 예. 일단 그 노동조합 설립 인가는 어떻게 되어 이제 있죠? 올해 이제 상반기 중으로 이제 신청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신고하고 노동부에서 반려하고 또 신고하고 반려하고 뭐 그럴 이 가능성이 짓을 1년 내내 하시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네. 반드시 해고 싸움은 없죠. 거기는 그래도. 네, 노동조합이 반드시 합법화될 수 있도록 네. 또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네. 뭐 뮤지션 유니언의 구체적인 활동은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네. 자 정문식의 이제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네. 해야 되나? 예. 그룹 밴드를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뭐, 밴드 활동을 하시는 뮤지션으로서의 네. 정문식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더 문이라는 밴드를 한 2004년부터 한 10년 정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 문이라는 밴드는 뭐 일종의 활동 지금 중지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6개의 달이라는 지금 또 팀을 만들어서 네. 활동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작곡 활동 같은 것도 했었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돈만 주면 뭐든지 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예. 예, 뭐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정문식 검색을 해봤더니 쌍용자동차 문화제에 예. 출연을 하셨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뮤지션으로서도 사회적인 어떤 예.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현장에는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이고 저보다 많이 다니신 분들 워낙 많아서 예. 저는 뭐 그냥 간헐적으로 다니세요. 저는 진짜 가끔 띄엄띄엄? 가는 거고요. 예. 이번에 쌍차 같은 경우는 그 굴뚝 콘서트라고 해서 토요일은 굴뚝에서라고 해서 이제 저희 뮤지션 유니언과 뭐 문화연대 그리고 뭐 예술 소셜 유니언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같이 만든 자리인데요. 네. 그 이창근 김정욱 씨가 이제 굴뚝에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랬을 때 참 그 뭐랄까요 참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사실은 네. 되게 마음이 아프고 굴뚝에 또 다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뮤지션 유니언 내부에서 이제 그런 굴뚝 콘서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내부적인 이제 그 의견이 나와서 네. 그걸 이제 실행을 한 거죠. 했고 평택 그 쌍용자동차 앞에 가서 저희 조합원 팀들과 함께 이제 가서 이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어떤 판이 만들어진데 그 위원장님이 참여하신 게 아니라 네. 뮤지션 유니언이 굴뚝 콘서트라고 하는 장을 그러니까 만든 만들었던 거군요. 거죠. 예.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때 했었습니다. 예, 노동조합이 자기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연대를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네. 6개의 달은 무슨 뜻이에요? 멤버가 6명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사실 별 뜻이 없는데 저 멤버는 5명이 있거든요. 5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6개 달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오늘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이 문식이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통 영어로 쓰면 이제 문식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글로 그렇게 풀어봤어요. 그런 식의 장면은 제가 2번째 들어보네요. 또 뭐가 있었어? 예전에 문선명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겉장에 문선명의 이름을 풀이해놨어요. 문, 달, 플러스 선, 태양, 이퀄 밝을명. 그래가지고 와 거의 그 수준이네. 네. 온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이군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의 뮤지션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뭐 대한민국 사회의 인디 뮤지션들의 삶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홍대 쪽에서 이제 인디 뮤지션들이 많이 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 되게 오래됐죠, 사실은. 90년대 네, 말이 90년대 거의 전성기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거의 20년이 됐으니까요. 네.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뮤지션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는 음악의 어떤 장르나 아니면 스타일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것은 뭐 환경이 되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음. 예, 되게 근데 좋은 음악을 잘 못 듣는 그러니까요. 소개가 잘 안 되니까 네. 그게 참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홍대라는 공간, 홍대 주변에 이 보통 홍대신이라는 공간이 딱 인디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뭐 사실 또 인디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들어가면 진짜 오늘 뭐 한 밤을 새도 이제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대형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아이돌로 데뷔를 하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뮤지션들이 아닌 자기가 직접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고 하는 아티스트형 뮤지션들이 모여들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홍대 지역밖에 없어요. 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의 뭐 아이돌이 아닌 분들은 다 오신다고 보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디로 묶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수요는 늘어나고 뮤지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그러니까 그 규모가 홍대 시내 어떤 시장 규모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못 받아주는 경우들이 예. 주로 이제 있죠.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클럽이시잖아요. 예. 예. 클럽도 홍대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많이들 보도가 됐지만 지가가 상승하고 임대료 상승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공간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는 상황 네. 속에 있고 홍대 지역에 있는 라이브 클럽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알만한 라이브 클럽 3군데가 사실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씩 더 그런 라이브 클럽들이 뭐랄까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는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연배에서는 그래도 홍대 클럽이나 이런 데서 좀 음악 놀아봤다. 감상을 놀아본 건 아니고 이게 가본 편인데 네. 저도 구별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노래 내용이라든가 표현 네. 방식이라든가 기존 어떤 주류 음악에서 하던 분들하고 홍대에서 하던 분들이 무슨 차이인지는 사실은 잘 구별은 안 갔어요. 그게 이제 근데 왜 인디라 그러는지. 그렇죠. 그게 사실 인디라고 했을 때 음악적 형식에서 인디인가 아니면 음악적인 부분은 뭐 주류에 따라가더라도 활동 방식이나 아니면 생산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디를 어떤 표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양한 부류의 음악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선생님께서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어차피 욕은 많이 먹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홍대에서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양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양상들이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90년대에 처음 시작됐을 때와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정규 실용음악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이요. 실용음악과 출신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죠. 홍대 쪽으로 들어오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뭔가 공부를 하고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연습도 좀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향점 자체가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기존의 홍대 밴드들 이제 원래 보통 인디 밴드라고 예, 하는 예. 그 독특함이라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게 좀 사실 독특함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낯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통 인디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기존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향점 자체가 상당히 주류 지향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뭐가 이렇게 인디스러울까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들고 있습니다. 메이저와 인디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메이저와 마이너네요. 그냥. 뭐 그렇게 볼 수 예. 있는 거죠. 근데 주류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구체적인 음악의 색깔로 나타나는 거라고 색깔로 봐야 될까요?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또 본인이 활동하는 목표 지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뭐 요 근래에는 보니까 이진아 씨가 네. 소위 홍대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 분이 이번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뜨는 이런 경우 그리고 네. 뭐 장재인 씨도 제가 알기로는 그 네. 홍대에서 계속 오랫동안 네. 활동했던 친구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좀 뜨게 됐던 그래서 이제 주류 음악 세계로 편입돼 갔던 이런 케이스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그러니까 인디 씬을 발판으로 이후에 그런 어떤 그 음악의 주류 시장으로 이제 편입되어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네.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그냥 뭐 이렇게 좀 뭐 공존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한국의 특징이지만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쏠림 현상이라는 게 네.
음악 쪽에서도 늘 있어 왔던 거고 지금도 보면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홍대에 들어와서 이제 홍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마치 이제 홍대라는 이 여기서의 활동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진출하기 네.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생각하는 그런 네. 경향이 그대로 굳어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뭐 한 번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스타는 한두 명으로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보여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홍대에서 이제 그 인디 활동을 했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네.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요번에 뭐 그 슈퍼스타 K의 네. 거기 우승자도 예. 홍대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누구지? 아, 저기 곽진원 씨. 그랬던 분이고 뭐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네.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인데 오디션 프로그램의 승자는 사실은 미디어잖아요. 예, 거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참가자가 아니라 미디어와 기획사. 그렇죠. 미디어와 기획사가 승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한 다음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네. 당시에 뭐 1등을 했을 때 우승을 했을 때와 지금은 어떤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좀 이게 어떤 성격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잘 알게 되실 자기 거라고 색깔 생각해요. 조금 더 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워낙 오디션 프로그램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끝나고 나서 별로 자기 색깔이 안 드러나? 기획사가 이제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거지. 잘 팔릴 수 있는. 그리고 색깔도 색깔이고 잘 뜨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음악계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음악계 시장의 다양성의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음악 시장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자생적 아티스트라고 보거든요. 아, 네, 자생적으로 이렇게 어떤 길러져서 기획형 아티스트가 아니라 네.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서 성장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평균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이제 뭐 100명이 다 100에 100이면 다 다른 그런 취향을 기반으로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뭐 60명 이상의 다수의 취향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들의 개성도 사실은 평균화되어 버리고 그 개성을 다시 이제 어떤 기획사에 들어갔을 때는 또 한 번 더 평균화 시켜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어정쩡한 상태로 아니 그게 데뷔를 하게 돼요. 심사평을 할 때도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개팍하고 특이한 친구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 너무 어렵다. 네. 대중이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초반에 많이 탈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탑1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이런 표현들이 이제 툭툭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케이팝 네. 스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우리보다 더 오디션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했던 그 뭐 미국이나 아니면 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나 아니면 결과적인 이런 뭐 어떤 그런 연구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외국 같은 경우는 유명 뮤지션들이 막 거부를 하거나 네.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죠. 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유명한 밴드의 보컬이 이제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와달라 그랬는데 뭐 F로 시작하는 단어를 막 쓰면서 그런 네, 그런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 흐름이 이미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디션 프로그램만이 음악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디어에서. 그것이 참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이한이 박지민 그때 이 두 친구들이 엄청나게 이제 떴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근데
정말 몇백만 명의 경쟁을 뚫고 1, 2등이 됐는데 나중에 데뷔할 때를 보니까 묶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키웠던 어떤 친구랑 짝을 지어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해서 네. 걸그룹을 형성해서 네. 나와서 노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박지민, 이한이의 원래 그들의 어떤 장점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별도로 새로운 상품으로 이제 기획돼서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서 그때 이한이는 어디 갔을까 뭐 이런. 이하이. 나 진짜 큰일 났네. 제가 팬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뭐 홍대 씬,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그 대중문화 체계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건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홍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운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기존의 인디 밴드들의 자기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활로로 모색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홍대 쪽에서 이제 지금 음악 쪽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뮤지션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보다 더 그 비즈니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 좀 더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시고 그게 아직 성과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언젠간 그게 결실을 좀 맺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인디라고 해서 그냥 인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제 사실은 어차피 대중음악은 상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이제 극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디라고 하는 음악들도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그 기법들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홍대 쪽 음악 시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이너 음악 시장이 더 많이 커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이 확대시키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창작 환경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미디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미디어들을 계속 개척하고 활로를 찾아 나가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씬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뭐랄까 그냥 홍대를 중심으로 한 인디 씬, 마이너 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음악 시장 전체에서 가장 큰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이런 음악도 좀 들어보고 싶다. 저런 음악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사실은 공중파 방송이거든요. 근데 한때는 그래도 그나마 뭐 심야 시간에 비인기 시간에라도 그런 음악들을 이제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다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다 폐지돼 버리고 그리고 지금 EBS에서 하는 공감, 스페이스 공감, 이것도 지금 축소됐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디 뮤지션들의 그런 노력이 한 축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열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의 지상파 방송이 SBS를 빼고 나면 다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럼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그 공영방송, 그러니까 그 전파라는 공중의 자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영이라는 것은 되게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미디어가 이용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그 공영방송이라는 성격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면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도 받잖아요. 수신료도 받으면서 왜 시청률을 들먹이면서 시청률을 가지고 근거를 잣대를 대고 이런 프로그램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작하는 사람들이
뮤지션이나 아니면 제작자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즉 다양한 것들을 보여달라. 내가 볼 수 있는, 나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만 계속 보여주느냐라는 비판은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되게 시청자로서도 되게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파의 역할, 아까 어쨌든 간에 미디어가 아무리 뭐 다양화되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지상파의 영향력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무를 그들이 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의문스러운 게요.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기 미디어도 기본적으로 상업성은 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힙합이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이제 힙합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비주류였고 나름대로 인디였잖아요. 근데 완전 그게 비주류였죠. 주류 시장에 들어와서도 초기에 그런 정신이나 이런 게 물론 일정 변화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경우는 좀 더 심하게 변경의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예를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을 봐도 네. DJ 디오 신단 초기 게 다 좋아요. 윤도현도 막 철문을 열어 막 이런 초기 음악들이 다 좋아요. 네. 뒤로 오면서 급격하게 막 변하거든요. 네. 근데 같은 상업적 미디어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의 변화 과정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건 왜 그런가요? 그건 이제 그들의 음악 산업의 역사를 좀 보거나 그리고 그 시장의 구조를 보면 좀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뭐 되게 많이 다른 거는 한국은 음악 시장이나 음악 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하거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거의 대변이 된 적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정 논리들 자체가 음악 산업 자체의 룰로 그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서 엉뚱하게 산업의 룰이 결정된 역사들이 뭐 최근에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DJ 디오씨나 뭐 윤도현 씨나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데뷔했을 때와 지금은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분들도 적응을 하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 되게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좀 좋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윤도현 씨도 지금 예능 막 나가고 네. 뭐 다른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음악하는 모습을 이제 거의 볼 그쵸? 수가 없어. 응. DJ 디오 씨도 뭐 라디오 DJ 하고 뭐 이렇게 막 되게 희화화된 이미지로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음악만으로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는 걸 대변해주는 네. 현상인 거예요. 그 유명한 DJ 디오 씨 중에 한 분이 홍대에서 술집을 하더라고요. 네. 몇 번 가보긴 했었는데. 아니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음악 방송들이 다 아이돌 중심의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아 진짜 너무 들을 게 없다. 그것만 봐야 되냐 이러면서 어떤 대체물이 나왔던 게 뭐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이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컴피티션이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네. 아니라 그 안에도 꼭 그 뭔가 서바이벌이 들어가고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겨서 그러면서 막 되게 과장된 리액션과 막 되게 과장된 어떤 그런 사운드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 그 또한 되게 상당히 참 뭐 위약스러운 저는 지금 네, 그런 거죠.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아 이제 좀 다른 걸 듣고 싶어.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를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가수들이 얼마나 잘 부르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한 음악을 듣는 게 네. 아니라 누가 더 잘 부르냐. 이거에 그렇죠. 또 초점이 네, 맞춰지는. 개인적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불후의 명곡을 얼마 전에 그 이장희 씨가 나왔다 그래서 봤어요. 워낙 네. 좋아하니까 네.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요즘 가수가 부르기 전에 원래 이장희가 부르는 게 잠깐 나와요. 몇십 초.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지금 가수가 부르는데 나는 이장희가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가수들이 부르는 아니야 것보다. 가끔 리바이벌이 참 좋을 때도 있어. 그래요? 아니 이전에 각진원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딱 듣는데 너무 좋은 거여서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면서 들국하는 그때 어떻게 불렀었더라 그리고 다시 들어봤더니 아, 그래도 들국화가 참 잘 부르긴 잘 부르더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디밴드들의 어떤 삶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음악을 이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욕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잘 해결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뮤지션 유니언의 역할도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유니언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요 근래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가지고 또 싸움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의 가장 큰 임무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교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누구랑 교섭하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사측이 있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고용 관계에 꼭 있어야지만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주체적인 선언으로서의 노동자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교섭 대상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무모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다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음악이라는 어떤 예술 작품의 어떤 향유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사회 전체에는 정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분야의 교섭 대상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교섭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뭐 어떤 기업에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기업이 일정하게 뮤지션들의 활동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또 정부가 그 기업에게 요구하게 되는 그 제도가 또 필요한 것이잖아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그 기업은 주로 방송사 음원 유통사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뭐 제작사도 될 수 있고요. 뭐 되게 뭐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뮤지션 유니언이 한 2년 정도 이때까지 조합 활동을 해왔는데 법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당면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좀 하겠다라고 세운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뭐 한번 이제 보도가 됐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2013년 7월달에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실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음악 생태계 뭐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때 같이 했었고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때 제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때 노래를 불러가지고 진짜.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제 자작곡을 불렀는데 이제 소란행위로 이제 쫓겨난 쫓겨났어요? 아니 마이크만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래저래 뭐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노래가 약간 특별한 가사를 아니요 전혀 그냥 제가 그냥 평소에 부르던 노래인데 하고 내려오니까 기자분들이 다 물으시더라고요. 왜 이 곡을 부르셨나요? 뭐 가사 내용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렇진 않았는데 뭐 그런 작업들과 또 예술인복지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활동 증명 기준 자문이라든지 또 그리고 복지법에서 하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작년에 대중음악 종사자, 그러니까 인디음악 쪽 종사자 실태 조사를 또 예술복지재단과 또 여러 가지 단체들과 함께 작년에 2014년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준임금을 좀 저희들이 만들어 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편곡을 하든 뭐 녹음을 하든 뭐 아니면 뭐 공연 세션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임금 체계가 이게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부르는 대로 그렇죠. 되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또 친한 데서 부르면 약간 또 싸게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표준 임금 내지 최저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 최저 보수 같은 것들, 보수 체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볼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와 그거와 연동해서 이제 표준 계약서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작업하셨던 실태 조사는 뭐 보도 자료가 나갔나요? 아직 안 나온 걸 알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발표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먼저 발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예. 뭐 이런 이제 제도 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가입돼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복지 사업 이런 네.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뮤지션 유니온에서 이제 그 유니온 하우스라는 걸 이제 네. 만들어가지고 작년 4월에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 조합의 사무 공간 겸, 그리고 이제 녹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는 싸게, 네. 예,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작년에 몇 팀들이 이제 거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음반을 발표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했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 재작년이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포의 의료 생협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랑 마포 마포 의료 생협이랑 같이 해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하려고 했다 못했던 건데, 조합원증을 이제 발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원증 발급이 되면 합주실, 연습실, 녹음실 이런 데랑 연계해서 조합원 할인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타 악기점, 그다음에 수리 업체 이런 데랑도 제휴를 해서 할인 혜택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 있고요. 네. 문화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 다른 영역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제 작가다 보니까 작가 관련해서 이렇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하는 상태를 보니까 저런 게 꽤 있어요. 그래도 집필실을 제공하는 거. 그러면 이제 무료로 1년이면 1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숙식도 하고 책을 보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악인들이라면은 특히나 그게 더 절실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책 보고 글 쓰는 거는 최악의 경우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음악인의 경우는 이게 녹음 시설이라든가 연주실이 이게 시끄러운 곳이니까 이건 특별한 장치가 필요로 되는 거잖아요. 방음이나 시설이. 그럼 당연히 1차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건 정책적으로 음악하는 분들에 대한 뮤지션에 대한 관련 작업실 지원일 텐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뮤지션 유니온에서 공동 작업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현동 쪽에 뮤지스당스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은평 수색역 쪽에다가 인디음악 창작센터를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되는군요. 이제 지원이, 그러니까 대중음악 장르 역사상 최초의 창작 지원 공간이 이제 2015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고 시작되는 거죠. 제가 물레동에는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정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공간은 굉장히 물레예술공장.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미션 유니온에서 유니온 하우스를 만든 것도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많은데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홈 레코딩이라 그래서 집에서도 많이 간단하게 하시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그런 홈 레코딩이 아닌 환경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 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요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또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원들에게 좀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었던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뮤지션들이 일정하게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고 이러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실업 기금의 형태든 무슨 형태든 간에. 프랑스의 앵테르 미땅이 대표적인 제도죠.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가 대표적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형식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예술인 복지라는 것들도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되게 좀 많이 좀 봤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요즘은 생각하는 게 이제 예술인 복지도 사실은 보편적인 복지 체계 안에서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예술인 복지가 이제 플러스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워낙 미술을 했어가지고 주변에 미대 간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근데 30대 한 중반을 경계로 해서 90% 정도가 포기를 해요. 이 실질적인 생활의 네. 어려움 때문에. 네.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럼요. 뭐 음악하는 분들도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네. 다 그렇죠. 예술인들은 그냥 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작가도 그렇습니다. 책 하나 쓰려면 책을 얼마나 사야 되는지 아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고통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정문숙 위원장님 금방 하신 말씀, 사실 2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예술인 복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사회 전반적인 보편 복지가 확대되는 기반 위에 네. 예술인 복지가 이제 제대로 서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별 뮤지션들이 뭔가 하나로 한 틀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분들이 눈에 보이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그 프랑스 앵테르미땅 같은 경우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니 그 프랑스에 있는 각급 예술단위 노조들이 뭉쳐가지고 노조와 단체들이 뭉쳐서 한 3년간 투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얻어낸 게 그런 프랑스의 독특한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였다고 듣고 나서 더더욱이 뮤지션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그쵸? 뭐 4대 보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술인 복지재단에 가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특별하게 뭐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예술인들 중에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이 많거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근데 지역 가입자분들은 이제 자부담률이 세잖아요. 높잖아요. 되게 막 어이없이 막 되게 높은 금액이 막 부과되고 할 때 그럼 막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예, 막 아니 뭐 거의 막 되게 뭐 연령으로 막 성으로 이렇게 막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는 예술인들을 좀 복지재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겠느냐. 뭐 그런 식의 좀 지원이 더 치료적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늘 이제 그 기재부에 가면 이제 왜 예술인들만은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예술인 관련 복지제도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웃긴 거는 1,600명까지만 받아서 컷을 쳐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세상에 1,600명에게만 하겠다는 그거 게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야? 그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로또예요. 이게 이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한계가. 신청서 받을 때 여의 땅하면 막 죽도록 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완전 작년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근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예술인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1,600명 제한을 둔 것도 웃기지만 제한을 한 게 음반을 냈거나 뭐 그런 책을 그런 냈거나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음반을 내고 책을 냈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작가도 보면은 출판사에 한 달이면 얼마나 많은 원고 청탁이 오겠어요. 출판사로서는 그중에 어떤 책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살 수 있을까를 골라서 한 권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문화예술인 중에 그렇게 성과물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디 쪽에는 음반 못 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도 이제 지적을 많이 했고 뭐 심지어 뭐 작년에 이제 한겨레 21에 저도 기고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예술인 복지법 자체나 아니면 제도 이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먼저 요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예술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거 해달라고 막 해가지고 따낸 게 아니라 뭐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전에 뭐 몇몇의 불행한 사건들이 있고 나서 그게 이제 막 이슈가 되니까 갑자기 의회에서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던 예술인 복지법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정부에서 갑자기 또
해라. 시혜적으로. 그래가지고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고 준비도 그치.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예산은 뭐 정말 쥐꼬리만큼 주고 생색내기로 시작을 네. 해버리니까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예술인 복지냐라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들을 만들 때 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고려를 해서 뭘 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정말 저도 항상 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유니언의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사업 이외에도 이제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참 사람들,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네. 띵! 그런,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네. 이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 밀크뮤직에서 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뭐 2월 2일인가? 거기 이제 인터넷에 이제 막 홍보 그게 막 뿌려졌는데 예. 너네는 아직도 돈 내고 음악 듣니? 음. 뭐 밀크는 공짜. 뭐 360만 곡이 공짜. 음. 그다음에 뭐 되게 그 보통 짤이라 그러죠. 예. 그 짤을 막 만들어서 네. 뿌렸어요. 보는데 뭐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응원 사이트 이용자들도 되게 비꼬아놨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돈 받고 유료로 다운받아서 쓰는 이 사람들을 호갱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완전 예. 너네 멍청하다 예. 이런 예. 뭐 밀크 쓰면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홍보 그 물이 올라와가지고 네. 뭐 당연히 저희들이야 이제 황당함의 수준 넘어서서 이제 되게 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밀크뮤직이라는 게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최천병 역할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네. 있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만든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네. 기본 어플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인터넷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장르나 아니면 어떤 그 스타일의 채널을 선택을 하면 계속 음악이 이제 선곡된 음악이 계속 네.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게 이제 합법적이에요. 네.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 서비스 자체가. 근데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을 좀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 밀크뮤직을 써먹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함의를 이제 계속 혐의를 이제 두고 있었는데 홍보 문구가 그렇게 딱 나오니까 역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네. 역설적으로 삼성이 완전히 반체제적인 광고 문구를 낸 거 아닌가? 그렇죠. 아주 사회주의적이죠. 그렇죠. 예, 사회주의적인 예. 광고 문구를 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음악을 공유하잖아요. 어떤 이제 근데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니온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2월 6일 날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 가서 항의 버스킹을 했죠. 예. 그렇게 하고 삼성에서 마중들을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저희 뭐 그렇게 뭐 공문을 띄웠거나 뭐 그러지 네. 않았거든요. 그냥 뭐 SNS 상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밝혔을 뿐인데 보도 자료를 뿌리긴 했구나. 근데 네.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직원분들이 이렇게 1층 그 현관 앞에 쫙 나와서 저희들 주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러더니 뭐 좀 막 그렇게 과격해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노래하고 구호를 안 해치고 네, 노래하고 뭐 그러니까 그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만 좀 네. 남고 한 3시간 정도 했었어요. 예. 그 앞에서. 예. 하고 이제 지금은 후속 행동을 지금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너희는 아직도 스마트폰 돈 내고 사니? 뭐 이런 그렇죠. 게 나오는 예, 세상에 예, 똑같이. 빨리 예.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고민되는 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밀크뮤직 이런 데는 상업적인 사이트고 상업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는 그건 네. 진짜 도둑놈이고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사실 도둑놈이잖아요. 예, 저작권료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거는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P2P 서비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예. 파일 공유. 예. 우린 그게 이제 그것도 법적으로 지금 제재가 되고 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예. 그 공유를 그래서 하는 소리 거죠. 받아니 뭐 이런 것들이 유료로 다 전환이 된 전환된 거잖아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좀 고민스러운 건 있어요. 그 P2P 서비스에 대한 것까지도 전부 다 유료화해야 되는 거냐, 음원 서비스가. 왜냐하면은 뭐 비유하자면 이게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책도 도서관에서 우리가 빌려보잖아요. 갖다 주잖아요. 그럼 빌리지 소유는 아니지 않냐 하지만 도서관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복사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복사기 사용료만 내면은 그 일부를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를 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서관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도서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프랑스 유명 작가 베르베르 있잖아요. 네. 개미도 쓰고 이랬던 사람. 프랑스에서는 돈을 못 번대요. 책을 한국이 돈을 다 벌어준대요. 음. 그래서 한국, 프랑스 동시 출간을 해요. 심지어 이제는 주인공이 한국 사람을 막 등장시켜. 책 많이 팔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유럽엔 참 많대요. 그러면 작가로서는 어쨌든 자기가 피땀 흘려 한 거지만 도서관이라는 어떤 공유 일정한 공적 이용인 예, 거죠. 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틀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속에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영국에 해리포터 쓴 작가 있잖아요. 네. 돈 이미 무지하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왜 내 책을 무료로 빌려주냐. 그래서 이겼대요. 그래서 그런 날이 이 사람 올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무섭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주지 말아로.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승리했지만 그게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없는 게 물론 그 정도나 규모나 이게 음악하고 네. 책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근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고민되는 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음원 시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애초에 네. 음악 창작가들에게 그 지불되어지는 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낮죠. 낮게 네. 이제 매겨지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창작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많은 수익들을 대부분은 이제 대형 유통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다 챙겨가는 별개 문제인데 별개 문제라고. 얘기가 된 게 밀크뮤직이 돈 내고 듣냐. 음. 그게 밀크뮤직이 말해서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P2P 차원에서 안 내고 공유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냐. 그게 이제 이런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작권법상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사적 이용이냐 아니냐를 갖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거 옛날에 우리 테이프 녹음하는 네. 거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이제 그걸 그렇게 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 같은데 그 이제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은 이제 그 파일을 공유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옛날에 실물로 이렇게 막 복사를 해서 그다음에 또 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 스캔해서 파일로 막 뿌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책도 복사를 해서 이제 복사기로 책으로 이제 종이로 가지고 있다는 게 실물로 이제 그렇게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속도가 될 수 있지만 MP3 파일은 3메가, 4메가짜리는 정말 맘만 먹으면 네. 하루 만에 뭐 수만 명한테 뿌릴 수도 있는 그런 전파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다른 이 장르적인 좀 차이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사적 이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카피 레프트의 문제 같은 경우들은 좀 또 계속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이 있는 문제는 거죠. 사실 상당히 논쟁적인 그렇죠. 지점이에요. 논쟁 그렇죠. 그래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예. 어.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랑 이 문제를 섞어 놓으면 우리는 오늘 아무런 얘기를 결론을 낼 수가 없어. 밤새? 그 점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별도의 하나의 꼭지로 뭐 각자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작권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 더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한번 논쟁을 해보시는 걸로. 저는 이제 음원 시장의 문제 같은 경우는 가격의 문제, 단순히 가격의 문제, 요율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격이나 이 음원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어떤 가격이나 요율 같은 것들이 사실을 보면 음악이라는 어떤 그 예술 작품, 상품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어떤 하나의 잣대라고 보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음악이 무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지 가격이 무료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그것을 그냥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다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음악을 무료로 너희는 아직도 음악을 돈 내고 듣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버스킹 하러 가지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늘 하고 있는 일이 뭐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 사람을 배제하는 네. 방식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똑같은 양상이 이번에 이 홍보 문구 사태에서도 벌어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요율 그것도 음원 그 나누는 것도 문제가 크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음원 유통하는 데서 40%또 네. 제작사가 뭐 45%? 제작사가 44%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작사 작곡한 사람이 5%씩, 뭐 가수 3%뭐 이런 식으로 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예. 있는데 물론 저것도 비슷하긴 해요. 책 같은 경우도 보통 인세가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사 작곡에 노래한 것 예. 이렇게 그렇죠, 합하면 한 그렇죠. 10% 남짓이 되는 건데 예. 제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책도 그냥 종이로 출판되는 게 있지만 이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북으로 하면 더 싸지고 이제 인터넷상으로 네. 보급이 되는데 그러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유율이 두세 배로 뛰어요. 아, 그거는 책으로 만드는 제작비가 안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당연히 네. 인터넷상으로 복사되는 네, 거니까 맞아요. 파일 복사되는 건 방식이니까 네. 그거는 그 창작자에게 몇 배를 더 많이 주는 그렇죠.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네. 아니 이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왜 여기 음원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벌어진 환경의 변화인데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멜론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지금의 음원 사이트들이 참 이제 유료화 네. 시작됐을 때 그때 시작된 게 저가의 정액제였어요. 근데 그때 왜 저가의 정액제를 시행했느냐? 그게 한 2003년 4년 이때쯤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전에 불법 시장이 존재를 했었던 거고 그 불법 시장에 있었던 소비자들을 합법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가격이 저가의 낮출 수밖에 정액제를 없는. 시행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이제 합법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죠. 지금은 적어도 이제 정말 MP3를 그냥 공짜로 다운받는 분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저가의 정액제가 그냥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계속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 통사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그들의 계속 어떤 논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투자를 엄청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를 깔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그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요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왔고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정액제가 아니라 가격을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이탈을 해서 불법 시장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라는 네. 협박을 계속 해왔던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이북과의 되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 출발점이. 그렇죠. 예. 애초 출발점 자체가 망 산업에 그리고 그 IT 강국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악을 이용한 거죠. 네. 음악 산업을 그냥 망가뜨린 거예요. 예.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였거든요. 예. 그런 논리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음. 한국의 음악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 산업의 어떤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음악 산업 당사자들이 결정을 해서 음악의 어떤 산업의 룰을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산업이나 인터넷 산업이 끼어들면서 그 부가 시장, 부가 상품으로서 음악을 이용해 버린 거죠. 그 성격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제가 볼 거라고 때는 생각합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싸게 소비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그 요금 문제를 다시 해결하자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이 배분 구조, 음원 시장 안에서의 네. 배분 구조를 이렇게 조정하는 네. 이런 것을 좀 더 시급하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기존에 있는 뭐 그런 플랫폼들의 배분 구조를 네. 바꾸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그것도 같고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안적인 플랫폼들을
좀 만들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발음음원 협동조합이라든지 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안적인 음원 플랫폼 사이트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은 계속 진보를 할 겁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진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술의 진보 자체를 막으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어떤 그 피해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문화라는 그 상품, 문화 예술의 본래의 가치가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걸 그냥 한국이 뭐 IT 강국이니까 그때 옛날에 그랬거든요. MP3 파일이 이렇게 빨리 대중화된 나라가 있냐고 되게 홍보를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무료였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냥 음악계를 그냥 희생시키면서 하나의 그 기관산업 홍보를 막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어떤 본래의 어떤 가치들을 좀 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엄청난 이 과제를 또 해결해야 할 한 주체로 뮤지션 유니언이라는 조직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 혹은 네. 아직도 혼자서 이 어려운 뮤지션 활동을 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많은 뮤지션들에게 오늘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일단 페이스북에 이제 저희 뮤지션 유니언을 검색을 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고요. 네. 요즘 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 이제 뮤지션 유니언을 검색을 해도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되게 이렇게 페이지들이 다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뮤지션 유니언도 이메일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그 문의를 주실 수 있고요. 그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은 뭐 그 활동 경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저작권 협회나 실현자 연합회 회원이거나 하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으로 있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는 좋아서 하는 거잖아라는 말들이 가장 듣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시작한 건 맞는데 좋아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강요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좋아서 하는 거잖아의 어떤 숨어 있는 말뜻이 상당히 저는 좀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또 자기를 거기에 맞추지 말고 어떤 하나의 뮤지션으로서의 자존감 같은 것들을 회복하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임이죠. 집단으로서 뮤지션 유니언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좋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노동을 하고 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리 박쌤 작가 유니언 그래서 만드실 거야 어떻게 할까? 빨리 여기서 결심 출사표를 던지세요.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은 해봐요. 이렇게 음악이 세상이나 우리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그런 가능성을 보였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되돌아보면. 그 엄혹했던 시절에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김광석이 있었기에 또 뭐 들국화가 있었기에 뭐 또 더 들어가서 김민기가 있었기에 그렇죠. 참 희망을 갖고 버텨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들에게 음악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스스로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이것이 이제 희망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때 그런 메시지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음악 시장 혹은 이제 음악 상황은 거기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제도 이게 빨리 마련됐으면. 그래서 음악이 세상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네. 예, 우리에게 때로는 위안을 주고 때로는 격려가 되어준 음악을 창작하는 분들, 창작의 주체이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기업 주도의 유통체계와 왜곡된 대중문화 구조에서 고통받는 많은 뮤지션들에게 진짜 힘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뮤지션 유니언 이렇게 무럭무럭 잘하셔서 예, 아무튼 음악의 큰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1시간 동안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